예, 두 번째 발제 주제는 이제 시대적 화두죠.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의 확장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동미선 EBS 정책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OTT 시대 보편적 시청권 구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방송계의 현안 중 한 가지는 저희가 2000년 마련된 이런 방송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필두로 디지털 융합 문법에 맞게 방송의 개념을 방송 서비스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하나는 이런 점점 축소되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확대되었거나 또 시청자의 주권, 또 시청자의 권익이 강화나 확대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보편적 시청권의 이런 구현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서서 선생님께서는 가장 좀 약간 핫하다고 설명을 좀 주셨는데, 제가 학기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논의보다는 이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생태계는 스포츠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존재하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재점검 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보시면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기 힘든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매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텔레비전에서 스마트폰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2015년도는 공교롭게도 유료 방송 채널이 지상파 채널의 시청 시간을 앞서기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환경과 기술의 변화는 하단에 보시면 잘 알 수 있듯 스포츠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스포츠 컨텐츠의 실시간 중계는 지상파 방송의 전유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이라는 기술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중계의 수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서 통신, 포털, 이런 이커머스 등의 사업자가 전달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를 통한 방송사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에 그쳤다라면 이런 것들이 통신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OTT 사업자들은 스포츠 중계를 통해 보다 많은 가입자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요, 국내 5대 OTT 서비스 실시간 콘텐츠 중에서 스포츠 장르가 여전히 상위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학자는 스포츠 중계권의 그 공급 구조를 컨텐츠와 전달자로 구분했습니다. 전달자는 방송사가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것을 공급망의 끝단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컨텐츠는 상류 공급 업체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텔레비전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는 가치가 이렇게 상류로 이동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즉 수익성은 전달자의 소유에서 컨텐츠의 소유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 시대에는 독점력 때문에 전달자였던 방송사가 주로 수익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케이블 시대에는 공급 구조가 이런 전달자인 방송사업자가 늘어는 났지만 케이블 방송권은 전문 스포츠 채널을 양성한 결과에 준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프로그램의 배포와 이런 컨텐츠 유통의 새로운 방식,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 또 OTT 등 스트리밍이 가능한 경쟁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경쟁들은 전달자의 수익성을 굉장히 감소시켰고 컨텐츠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포츠의 조직력은 굉장히 협상력이 강해졌고, 제한된 스포츠 컨텐츠를 확보하려는 이런 방송사나 이런 마케팅, 통신 및 OTT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최근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르기까지 거대한 자본력과 컨텐츠를 겸비한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대거 국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중계권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무료 공공 보편 서비스의 영역은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을 발제를 좀 준비하면서요, 문제의식을 담은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유럽은 보편적 시청권 정책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영국은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행사를 문화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지정 행사 목록, 리스티드 이벤트를 공표하고 인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지상파 방송에서 반드시 중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공영방송 BBC가 일부 경기만을 중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OC가 올림픽 중계권을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 독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EU가 중계권을 체계로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중계권을 확보해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해오던 BBC는 디스커버리 채널로부터 허용받은 몇 경기만 생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과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진 것이 오늘날입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 국민들이 BBC가 아닌 이런 디스커버리 채널로 유료로 가입해서 올림픽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정말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은 OTT 올림픽 중계의 원년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당시 국내 지상파 연합의 올림픽의 온라인 중계권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는 과연 이런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빠르게 이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개념을 좀 짧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신 영역에서 발안된 보편적 서비스가 방송의 영역으로 이렇게 적용되면서 시청자가 물리적으로 경제적 장애 없이 방송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방송 영역에서는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 또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런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의 수신가구를 범위를 90% 이상으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유무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 시청권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컨텐츠는 과연 무엇이며 보편적 시청권의 장애가 되는 원인이나 대상은 무엇일지 변화하는 이런 사회적, 매체적, 기술 발전 등의 요인을 주도 면밀히 관찰해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디지털 환경에 따른 스포츠 중계 양상의 변모를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을 필두로 OTT의 미디어 이용 형태의 변화는 스포츠 시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OTT를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통틀어서 OTT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트 시청의 경우 이미 과반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 프로스포츠 미디어 시청 형태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생중계 시청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아실 수 있고요. 또 이런 OTT
환경에서도 스포츠는 여전히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업자 또한 디지털 사업자로 전이되고 있으며 기존의 방송 사업자는 스트리밍 동영상 플랫폼을 출시해서 이런 TV 네트워크와 이런 스트리밍을 포괄하는 이런 스포츠 중계 전략을 기존 TV 시청자와 유료 구독자까지 선점하고 있는 전략으로 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도쿄올림픽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좀 보셨을 건데요. 미국 MBC가 2020년 7월에 이런 MBC의 OTT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을 출시했습니다. 이런 피콕은 도쿄올림픽을 7,000시간 이상 중계한 결과 광고와 가입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취한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BC 유니버셜은 1988년 이후부터 2032년까지 IOC와 미국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계 동계 올림픽 이런 그 월드컵 경기의 중계권은 상당 부분 OTT 사업자가 자본력으로 무장한 통신 사업자 및 에이전트의 손에 있고요. 더 이상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이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구독자를 자랑하는 아마존 프라임이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은 세계 축구 리그 등 인기 스포츠 온라인 중계를 필수화하면서 많은 중계권을 획득하고 있는지 굉장히 오래입니다. 저희도 국내도 별반 사례가 다르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 메이저리그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류현진이나 김하성 선수,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이나 황희찬 선수들의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이런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려면 스포티비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유료 채널이나 스포티비 나우라고 하는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메이저 리그나 프리미어 리그가 국민적으로 모두 다 알아야 하는 이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행사인지, 이러한 정보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에 관한 부분들은 이견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또 이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아시아 축구 연맹, 그리고 동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를 국민 관심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영국 인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그 무료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 사업자를 특별 지정 행사 중개 사업자로 두고 올림픽 경기와 월드컵, 또 경마나 럭비, 이런 테니스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해야 하는 종목들을 그룹 A로 두고 있고요. 또 하이라이트를 제공을 해야 하는 종목을 그룹 B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오프콤은 이런 지정된 행사 목록에 대한 규약을 수시로 검토해야 하고요. 또 이런 문화미디어 스포츠 장관은 이런 특별 지정 행사를 상시적으로 언제든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영방송 BBC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영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국은 이러한 특별 지정 행사 외에도 반드시 영국 국민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높거나 또 모두가 무료로 보편적으로 시청해야 한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이런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 11일에 열린 경기인데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의 엠마 라두카누라는 선수가 US 오픈 테니스 결승에서 우승을 거머쥔 바가 있습니다. US 오픈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특별 지정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경기입니다. 세계 150위인 이런 라두카누 선수는 예선 경기를 모두 치르고 결승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한 최초의 메이저 대회 선수가 됐고, 이런 예선 통과 선수가 메이저 단식 결승에 진출해 우승한 것은 남녀를 통틀어 역사상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많은 장관들이 반드시 있는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을 영국 국민 모두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BBC는 결승전 중계권 사업자인 아마존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BBC는 하이라이트를 방송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공공 서비스 미디어인 채널4는 이런 결승전을 라이브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 가정이 53%로 유료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축구나 럭비 및 테니스 중계권을 확보해서 2020년에 200만 영국 구독자를 추가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제가 이제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련된 주된 관점이나 이런 쟁점들은 인기 종목의 과다한 중복과 편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자료 화면이나 이런 무료 제공의 범위에 관한 얘기들, 또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대상이나 이런 국민 관심 행사의 범위 선정이 주된 내용이었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나 미디어 이용 행태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실효적인가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 중에서 가장 마지막 바로 이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된 관심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첫째, 과연 이런 OTT 시대에 보편적 신청권은 구현되고 있는 것일까? 또 국민 관심 행사에 있어서 우리의 보편적 시청권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좀 이런 도쿄올림픽의 사례를 들어서 진단을 해보려고 했고요. 또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 시청권의 구현 방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구현의 중계방송권자의 임무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창훈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책을 좀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도식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스포츠 중계의 역사는 사실 내로남불의 역사라고 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담합과 파기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84년 이런 LA 올림픽은 역사상 첫 흑자 올림픽으로 기록되고 스포츠의 상업화를 예견했고요. 또 이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은 인터넷 방송 중계권의 원년으로 불리웠습니다. 또 이런 2020년 도쿄올림픽은 OTT 방송 중계권의 원년으로 스트리밍 비디오가 보편화된 미디어 환경 변화가 올림픽 중계권의 이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을 저희는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OTT 시대에 이런 케이블 채널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트리밍 OTT 사업자와 스포츠 마케팅사들이 협상에 뛰어들면서 중계권 확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중계권의 확보 경쟁은 중계권료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보편적 신청권을 구현할 임무를 지닌 중계방송권자에게 주어진 보편적 신청권의 구현권이 여전히 이렇게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전략해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의 최초 국내 OTT 중계 확보는 네이버와 아프리카TV, 또 웨이브나 LG U+의 U+ 모바일 이렇게 4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상파에게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제공했고, 올림픽 중계 전후로 가입자 유입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빈번히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커머스 기반 구독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이런 쿠팡 플레이가 OTT 독점 중계권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계약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었고요. 또 KT와 카카오 또한 협상의 대상이었으나 막대한 중계권료에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이런 국민 관심 행사에 있어서 세계 시장은 각국의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영국 BBC 사례를 좀 보여드렸었고요. 전 월트 디즈니 회장이 영국에서 설립한 스포츠 전문 스트리밍 OTT 사업자 다즈는 일본 프로축구와 일본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획득해서 일본에서 독점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과 마블 마니아를
필두로 국내에 안착한 디즈니 플러스 또한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을 소유해서 다양한 종목의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IOC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IOC의 이런 막대한 그 자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잘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IOC 수입의 73%는 방송 중계권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이 중에 90%는 올림픽 게임과 선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여타 산업과는 달리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에 언론의 자유에 기여하는 공익적 특성을 지니는 영역입니다. 다른 산업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중계권의 획득은 일반 사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좀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 사업자인 그 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임무를 받은 이런 중계 방송권자도 무엇보다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쿄올림픽의 이런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온라인 중계권 판매 양상을 보면서 사실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시점이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6% 안팎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다채널 멀티플렉스 방식으로 무료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구현해서 이런 무료 보편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직접 수신율 등을 높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요 채널들을 케이블 TV나 이런 IPTV와 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 PP 공급 방식을 고집해서 프로그램 재존송이라고 하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번에 이런 올림픽의 OTT 중계권에 대한 비즈니스를 보면서 이때가 굉장히 오버랩되는 이러한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널 확대, 콘텐츠 확장 없는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재건에 도움을 절대 주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상파 방송 플랫폼 재건의 기회였다라면 정말 이제 OTT는 지상파 방송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가장 친숙한 방송 플랫폼인 OTT마저도 지상파 방송에서 밀려난다라면 이런 무료 보편성을 앞세운 지상파 방송의 정당성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OTT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지만 결국은 모두 다 유료화할 수 있는 기저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저희 이제 국내 유무료 OTT 플랫폼 이용률을 좀 하단에 이 차트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료로 가장 많이 사용한 플랫폼도 유튜브지만 또 반면에 유튜브 레드라고 하는 유료 서비스 또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사기업의 OTT 서비스는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한 다음 일정한 어떤 시청자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유료화하는 경향이 많고 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무료 OTT 서비스일지라도 당장 쓰시는 부분들이 무료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과 같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송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온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즉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이런 무료 OTT 서비스를 동시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맥락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방송권자를 공영방송으로 보다 제한할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공영방송은 공사와 같은 공공기구에서 수신료 등과 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이고요. 지상파 상업방송사는 무료 OT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자사의 어떤 상업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디딤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임무는 공영방송으로 국한해서 보다 명확히 그 임무를 주고 그런 것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한 가능성을 요번에 도쿄올림픽인 KBS의 도쿄올림픽 OTT 스트리밍 중계 서비스 마이K에서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그 마이K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모두 6개의 전용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마이K를 접속하시면 도쿄올림픽 전용 채널을 통해서 KBS TV 중계와 중복되지 않는 현지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다 많은 종목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KBS는 마이K 올림픽 채널을 통해서 또 농구나 축구, 또 수영이나 육상, 또 유도나 태권도 이런 굉장히 또 근대 5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목을 중계해서 보편적 시청권과 접근권을 대폭 향상시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BS 1TV와 2TV의 정규 편성과는 다르게 별도의 6개의 이런 OTT 전용 채널을 운영해서 타사와는 차별되게 지상파와 중복되지 않는 이런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한국의 이런 경기와 세계적 관심을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심 경기와 또 비인기 종목에 이르기까지 금메달이 걸린 33개의 거의 모든 종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깝게는 저희의 이런 마이케이 서비스도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해외 유수한 공영방송의 무료 보편 OTT 플랫폼 운영 사례를 좀 참고해서 소개해드리고 싶고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BBC의 아이플레이어가 넷플릭스에 대항해서 영국의 OTT 주권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핀란드 공영방송 웰레의 스트리밍 OTT 아레나는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로 이런 핀란드 인구의 72%가 이런 아레나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는 타의 추종을 부리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어저께 과금 올리신 거 저는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0% 넘게 넷플릭스 웬만한 거 보시려면 월에 2만 원 해당되는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핀란드의 토종 OTT인 이런 아레나 서비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영방송 웰레는 또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향후 이런 떠나가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했고요. 이런 웰레는 과연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작년에 10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웰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기존 방송 서비스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디지털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찾는 공영방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있고요. 또 신뢰성과 다양성들의 강조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스포츠 및 중요한 행사를 반드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려야 함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근대 5종에서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의 바람은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에 한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근대 5종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지라며 저희 미디어에 이런 역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스포츠는 여전히 뗄 수 없는 양 날개가 되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무료 지상파가 주로 전담하던 이런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 권한을 유료 방송사가 획득하여 독점 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도록 의무와 특혜를 달게 된 무료 지상파 방송, 특히나 공영방송이 이런 중계권
주권 일부를 상업적 플랫폼인 OTT에 재판매하는 것은 수익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공적 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상업적 플랫폼이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발판 삼아서 시청자 확보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또한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디딤반으로 삼아서 더 많은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적 플랫폼으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는 저는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스포츠에 있어서 팬들이 멀어지는 일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멀리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공영방송 중심의 제도 재설계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또 방송과 플랫폼 주권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제